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아마존. 이 아마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흥미로운 통찰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성공 사례 나열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존의 문제 해결 방식, 그 독특한 DNA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특히 아마존 재팬 설립 멤버로 한 15년 근무하셨던 분이죠. 사토 마사유키 씨. 이분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서 내부자의 시선으로 본 아마존의 일하는 방식, 이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마존을 움직이는 그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 사고, 주인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진짜 힘은 무엇을 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좀 다르게 접근했느냐에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자, 그럼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명확성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마존은 좀 모호한 상황,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역할이나 책임이 좀 불분명할 때 생기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걸 아주 세세하게 명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에 발주 담당자의 역할이 발주서 작성, 거래처 소통, 납기 관리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다면 거기 안 적혀 있는 신규 거래처 개발 같은 업무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명확한 책임인 거죠. 그렇게 선을 딱 그어주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일이 딱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막 중복해서 하는 그런 비효율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업무 병목 현상 같은 거요. 이런 걸 막을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그냥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팀원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잡무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전부 파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업무들을 각자의 그 책임 범위에 맞게 공정하게 다시 나눠주고 혹시 누가 자리를 비울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지, 어디까지 권한을 위임할지 이런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커가면서 초기에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한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방식을 바꾸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이려다가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지적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야근 시간을 줄인다 이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이 업무가 과연 필요한가? 이거 고객한테 가치를 더하는 일인가?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토시 경험처럼 실제로 아무도 제대로 안 읽는 뉴스레터 발송 업무 같은 거 이런 걸 과감히 중단했던 사례가 좋은 예시죠. 고객 가치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없애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나 예산 같은 자원이 부족한 문제로 보고 리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명확성이 단순히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 책임이 분명하면 목표도 좀 뚜렷해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명확한 책임 범위는 직원 개개인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성장 로드맵 역할도 하는 거죠. 단순히 회사가 키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직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신한테 전적으로 맡긴다. 이렇게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것도 성장에 필수적이고요. 이런 명확성은 그럼 사람을 뽑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겠네요. 그냥 능력 있고 좋은 사람 이런 막연한 기준 말고요. 네, 아마존 채용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바 레이저 제도인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후보자가 아마존 전체의 기준, 그러니까 그 바를 더 높일 수 있는 인재인지 이걸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용 기준 자체가 현재 직원들의 평균 이상인가 이런 거죠. 물론 직무 경험이나 능력도 보지만 아마존의 그 14가지 리더십 원칙, OLP라고 하죠.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매 채용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면 이제 성과를 내야 할 텐데요. 두 번째 핵심은 숫자,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아마존은 정말 모든 것을 숫자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우리한테 익숙한 KPI 같은 핵심 성과 지표, 이걸 업무 관리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회사 전체의 큰 목표 숫자가 정해지면 이게 각 부서, 팀, 심지어 개인 단위까지 아주 세분화돼서 내려와요. 물류창고라면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 이 라인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 여기까지 숫자로 관리될 정도니까요. 전체 목표, Y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X들을 철저히 숫자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 Y는 FX, 공식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이게 영업이나 생산처럼 숫자로 표현하기 쉬운 부서 말고 인사나 총무 같은 그런 지원 부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성과 측정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부라면 신입사원 1년 내 퇴사율 X% 감소라든지 내부 직원 만족도 설문점수 Y점 이상 달성, 아니면 채용 소요 기간 Z1 단축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 사토시 본인도 직원 건강검진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인사부가 이걸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수천 명 직원의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숫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지표, 이걸 정해서 관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목표를 관리하는 게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 외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번아웃을 막는다거나. 네, 명확한 수치 목표가 있으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목표치는 여기까지다 라는 기준이 생기니까요. 사토시가 이전 회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목표 없이 일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지적하기도 했죠. 리더는 달성 가능한, 그러면서도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자주 체크하면서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팀원이 열심히 하는데도 목표 달성이 계속 어렵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부족이나 목표 설정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리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 숫자 기반 관리가 아마존식 PDCA 사이클, 그러니까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이 사이클을 아주 강력하게 돌리는 엔진 역할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명확한 수치 목표 플랜이 있으니까 현재 상황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 액트를 고민하게 되고요. 특히 아마존은 이 체크 단계, 즉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매주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건 기본이고 연말에 가장 바쁜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같은 시즌을 위한 리뷰와 개선 회의를 시작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피드백 루프를 돌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객관적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결과만 너무 따지고 서로 막 비난하는 그런 문화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이걸 어떻게 방지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존은 그런 지적질 문화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표와 현황 데이터를 아주 투명하게 공유해서 깜깜이 상태를 없애는 거죠. 정보 접근에 차별이 없다, 이런 원칙이에요. 둘째는 리뷰의 초점을 누가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왜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맞춥니다. 리더는 부하의 능력이나 인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분석과 지원,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요. 부하의 성공을 돕는 게 리더의 책임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와 데이터 중심 접근이 어쩌면 좀 딱딱하고 예측 가능한 개선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외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목표와 현실 사이의 차이 있잖아요. 그 갭. 이게 그 자체로 강력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보다 풀어야 할 명확한 문제가 있을 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디어는 고객 가치 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되어야 하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아무리 커도 고객 경험을 해친다면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죠. 또 아마존에는 7년의 법칙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꾸준히 시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문화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몇 가지를 좀 점검해야 한다고 해요. 첫째, 목표가 수치로 명확하고 모두에게 공유되었는가. 둘째, 목표가 도전적이긴 한데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가.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목표보다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목표가 더 효과적이래요. 셋째, 목표와 현황 차이를 짧은 주기로 자주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원하고 있는가. 넷째, 지금 현상 유지만으로 정말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죠. 목표 미달 시에 비난보다는 원인 분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컬럼에 나온 그 본사와의 목표 설정 과정 이야기도 보면 이런 도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아마존 특유의 문화나 사고방식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많은 직장인들의 굴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회의인데요. 아마존의 회의는 뭔가 다른가요? 아마존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고객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전에는 회의실에 항상 빈 의자를 하나 뒀다고 하잖아요. 바로 고객의 자리, 에어 커스터머라고 불렀대요. 회의 참석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논의가 고객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끊임없이 섬기시키는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회의 방식 자체도 좀 독특해요. 파워포인트 발표가 없습니다. 아, 파워포인트가 없어요? 네, 대신에 회의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리 공유하고요. 회의 시작하는 첫 15분에서 20분 동안은 모두 조용히 그 문서를 읽어요. 보통 1페이지나 6페이지 분량인데 이걸 원페이저 또는 6페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럼 문서를 다 읽고 나서야 질의응답이랑 토론을 시작하는 거죠. 와, 발표자의 말씀시가 아니라 내용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단순 정보 공유는 그냥 이메일로 대체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이 필요한 회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리더가 바뀌어도 팀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도 궁금한데요. 보통은 리더 스타일에 따라서 팀 분위기나 업무 방식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앞서 이야기한 리더 역할 정의와 연결됩니다. 아마존에서 리더의 핵심 역할은 부하 직원의 성공을 돕는 것, 이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리더 개인의 경험이나 스타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팀에게 주어진 목표, 즉 수치 목표, 매트릭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니어 매니저라면 회사 전체의 큰 목표를 자기 팀이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잘게 쪼개주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주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 자체도 작년보다 무조건 더 많이 이게 아니라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100%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회사 전체의 비전이 좀 희미하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팀원들 사이에 해봤자 안 될 거야 같은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존은 워낙 고객에 대한 집착이나 지구상 최대 셀렉션 같은 명확한 미션, 그리고 그 선순환, 버추어 사이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비전을 공유하죠. 근데 만약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전이 좀 부족하다면 자료에서는 회사의 창업 이념이나 핵심 가치를 다시 되새겨보거나 아니면 아마존 고객 서비스 부서가 스스로 테네츠라는 행동 신조를 만들었던 것처럼 팀 차원에서 우리만의 행동 원칙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토시는 제안합니다. 특히 고객 만족도 향상에는 끝이 없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산업이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여지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하죠. 외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경쟁사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협력업체는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제프 베조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실패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마존은 거래처나 입점 판매자, 셀러들을 단순히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종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매우 엄격해요. 최고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자는 거죠. 비용 절감을 요청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물류 기술을 활용해서 배송업체 특정 작업을 좀 더 효율화해주고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너무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만 나오는 문제? 이런 걸 피하기 위한 장치도 있을까요? 네, 아마존은 그 소셜 코헤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이걸 매우 경계한다고 합니다. 베조스의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방 천장 높이를 놓고 여러 사람이 추측한 값의 평균, 예를 들어 뭐 2.75m. 이걸로 합의할 게 아니라 자리를 가져와서 직접 재봐야 한다는 거죠. 항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의의 초점은 항상 내부 조율이 아니라 고객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이게 되어야 하고요. 리더십 원칙 중에도 신뢰를 얻는다, earn trust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다른 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경쟁사는 그냥 우리의 현재 위치를 가늠하는 벤치마크일 뿐이지 경쟁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인 고객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점도 분명히 하고요. 자, 이제 사람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는 사실 연말에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1:1 면담이나 중간평가 같은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도 수치 목표 달성도라는 정량적인 측면하고 리더십 원칙, OLP에 맞는 행동을 했는가라는 정성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공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요. 평가는 뭐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재 유출을 막는 데는 금전적 보상만큼이나 그 레커그니션, 즉 인정과 칭찬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의 좋은 성과를 공식적인 자리나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칭찬해주는 문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팀이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을 때 전체 메일로 쫙 공유하면서 축하하는 것처럼요. 조직이 좀 오래되면 나타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조직 노화라든지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 아니면 좀 다루기 힘든 직원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마존은 비교적 젊은 조직이긴 하지만 구블럭 같은 인재 평가 방식, 그러니까 성과랑 잠재력을 같이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기여를 요구하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꼰대 현상을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료에서는 꼰대로 불리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을 테니 그들의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내 몬스터 같은 문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업무 방식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고요. 물론 상사와 충분히 협의해야겠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본인의 상사와의 일화를 예로 들면서요. 직원들이 좀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 도입 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죠? 그럴 땐 이제 개선된 위험 감수를 장려하는 문화, 아마존 OLP 중에 바이어스 퍼 액션, 행동 지향성이나 alright a lot, 자주 옳다 같은 게 있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새로운 시도는 일단 작게 시작해서 데이터를 보고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면서 확장하는 거죠. 베조스가 그 닷컴 버블 시기에 투자를 결정했던 일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인용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호기심을 강조하는 거, OLP 5조, 배우고 흥미를 가진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기술, 뭐 IT나 자동화 같은 걸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의 그 선의가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술 투자는 물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서 설득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최신 컴퓨터로 바꿔주는 것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라든지 직원들의 부업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어진 핵심 업무 목표, 그러니까 그 수치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재택근무, WFH나 부업을 허용하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걸 넘어서 일과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과 삶의 조화, 워크라이프 하모니를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칼같이 분리하기보다는 직원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조절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앞서 계속 말했던 명확한 목표 관리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을 또 다른 고객으로 보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수 인재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부업 역시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본업의 새로운 시각이나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요.
네, 오늘 아마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역할과 목표의 명확성, 그리고 철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또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고객 집착,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주인의식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학습 문화,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들이 그냥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회의 방식, 평가, 목표 설정, 채용 등등 조직 운영의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깊숙이 녹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부터 직원까지 모두의 상당한 노력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아마존의 방식들 중에서 예를 들면 내 역할과 책임 범위를 한번 명확히 정의해 보기, 아니면 모든 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보기, 혹은 회의 전에 한번 6페이저를 작성해 보는 것,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물론 아마존의 방식이 모든 조직이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에 다가가려는 그들의 집요함,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내는 능력, 이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분명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도 혁신과 고객 집중을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데이 2가 되는 순간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했다고요. 항상 데이 1, 첫날의 마음으로 긴장하고 끊임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이 정신. 어쩌면 이게 거대 기업의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성장과 경력 관리에도 똑같이 필요한 자세는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